우리가 앞에서 조금 마무리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다시 한번 좀 하면, 조금 전에 이 초신성의 폭발이 되게 딱 특정 밝기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 초신성 원테이가 거리 측정에 유용한 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프로그램으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 자, 다들 휴대폰이나 태블릿 꺼내볼까? 그리고 여기 아래 있는 QR코드 한번 촬영해보자. 이거 한번 찍어볼래? 자, 다들 이거 찍었을 거라 생각해. 자, 그러면 요 화면이 뜰 텐데, 여기서 슈퍼노바 라이트 커브 피팅 익스플로러 한번 클릭해보자. 슈퍼노바 라이트 커브 피팅 익스플로러.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시뮬레이터인지 간단히 소개를 하면, 초기 설정이 왼쪽에는 앱솔루트 매그니튜드, 이 아래 첨자 B는 B 필터를 이용해서 촬영했다는 그냥 표현이지만 크게 여기서 지금은 중요하진 않아. 어쨌든 특정 파장 영역에서 절대 등급을 나타내는 거야. 왼쪽이 빨간색은. 그 다음에 오른쪽은 apparent, 어떤 의미지? 겉보기의 의미라는 거야. 그래서 겉보기 등급을 나타낸 거야. 지금은 두 축이 나란해.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show horizontal bar. 얘를 활성화해볼까? 그럼 지금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은 라인상의 축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런데 이 빨간색은 변하지 않을 거야. 고정해 놓을 거야. 왜냐하면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원웨이 타입의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이런 라이트 커브, 즉 시간에 따른 밝기의 변화를 우리는 라이트 커브, 광도 곡선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고정이 되어 있어. 왜냐면 귀납적 일반화가 되어 있거든. 아, 초신성 원웨이들은 밝기 변화가 한번 터지면 이런 식으로 변하구나. 이게 데이터가 되어 있어. 그런데 이 초신성들이 어떤 것이냐? 얘들 1994A1 한번 클릭해볼까? A 클릭해볼까? 저 셀렉트 슈퍼노바에서 1994A1을 클릭하면 아마 오른쪽 겉보기 등급의 축 자체가 확 바뀌면서 왼쪽 아래에 파란색 점들이 생길 거야. 얘가 관측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거든. 매일 측정을 해가지고, 그럼 얘를 지금 하얀 배경 클릭해서 쭉 이동시켜보자. 그러면은 관측 데이터가 이 빨간색에 피팅되게 할 수 있어. 이때 파란색 점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오른쪽에 겉보기 등급 축도 같이 어떻게 돼? 움직이지. 즉 두 개의 종이를 겹치는 거야. 즉 이거는 배경에 딱 놔두고 이 종이를 딱 그려놓고 얘를 이렇게 맞추는 거지. 피팅을 시키는 거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여기에 피팅을 딱 시켜보자. 아, 1994년 A2번째에 폭발한 초신성이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밝기가 바뀌었구나. 피팅을 했어. 자, 그러면 이 horizontal bar를 통해서 값을 읽을 수가 있지. 편하게 좀 읽을 수 있는데, 뭐 어디를 둬도 상관없어. 어디를 둬도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이 지금 계속 똑같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편의상 제일 밝을 때, 즉 피크일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즉 마이너스 19.5에 한번 더 볼까? 이 horizontal bar을 피크일 때로 한번 정의해보자. 설정해보자. 이 말은 이때 어떤 별의 하나의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별의 겉보기 등급이 13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이 초신성을 10파섹의 거리에 옮기면 절대 등급이 몇이 나와야 되는 거야.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19.5가 돼야 되는 거지. 이 원리 이해돼? 어떤 초신성 폭발의 이 과정을 보니까 겉보기 등급이 13일 때가 최대인 거야. 근데 겉보기 등급이 13인 이유는 뭐야? 원래는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19.5고 얘는 겉보기 등급이 13이야. 그 말은 10파섹보다 훨씬 더 멀리 있다는 거잖아. 얘를 10파섹에 옮겨 10파섹에서 폭발했다면은 마이너스 19.5 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야. 절대 등급이 겉보기 등급이 너무 큰 거지. 그래서 우리는 거리지수 공식에 대입을 할 거야. 여기에 뭘 넣을까? 13을 넣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절대 등급에 뭐 넣을까? 마이너스 19.5를 넣어야 된다. 그만큼 작아. 자, 그러니까 거리 지수 값은 어떻게 나왔어? 겉보기 빼기 절대 한 거리 지수는 몇이 나왔어? 32.5가 나왔어. 그럴 때 거리는 뭐야? 이 초신성의 거리는
31.6 메가 파섹인 거야. 즉 3100만 파섹이 있는 거지. 엄청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1994A를 이렇게 했지만 그 이외에 다른 이 초신성 폭발도 지금 Y축 오른쪽 겉보기 등급이 다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피팅을 하면은 다른 것들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어.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그리고 왼쪽에 그림 한번 볼까? 이게 짤인데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어. 어디에서 별의 밝기가 바뀌는 게 보여? 여기 이 이상. 뭐야? 아니야. 볼 수 있다. 쌤이 가리키면 할걸? 찾은 사람. 여기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을 찾은 사람. 저 어디 올라와. 중간 여기 어디? 왼쪽. 여기 잘 봐. 그렇지. 그래서 이 우주 망원경으로 어떤 이제 시야 가격에 해당하는 저 부분을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촬영하는 거야. 이게 하루만 가져도 될 건 아니고 수십 일 이렇게 필요해. 또는 수백 일까지. 그러면 이 밝기가 확 밝아졌다가 어두워져. 이 정도의 변화라면 초신성 폭발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 광도선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내용 이해해주면 되겠다. 자, 요 내용은 우리 교과서 64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읽어보면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없어. 요약하면 거리 측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은 거리를 잘 측정해야 별의 여러 가지 물리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초신성 폭발이 펑 일어났잖아. 그 이후에 많은 물질들이 우주 공간에 서서히 퍼지고 있는 그런 모습, 성운처럼 보여서 얘가 이런 초신성 잔해의 성운을 나타내요. 얘 이름은 깨성운이야. 깨성운. 덕 말고 프랩, 깨성운이야. 그래서 이런 초신성 잔해의 모습도 성운처럼 보인다. 이건 그냥 하나 소개해주고 싶어서 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교과서 64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끝이다. 별의 거리 측정에 대한 내용. 근데 우리 교과서 옆에 보면 분광시차법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어. 분광시차법 뭐냐면 거리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해.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그 물리량을 이해하고, 즉 절대등급을 추정하고, 그리고 거리지수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우리는 거리를 알려면 찰칵해가지고 겉보기 등급을 알고 절대 등급을 어떻게든 추정해서 알아내야 돼. 귀납적 일반화든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이 절대 등급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또는 방출 스펙트럼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별까지 거리를 알아내는 방법인데,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수업 마지막에 이 시뮬레이터를 쓰고 싶어. 그래서 이 시뮬레이터 분광시차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너희가 이 시뮬레이터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 지금은 요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분광형에 따른 스펙트럼의 특징이다. 아니면 광도 계급에 관한 개념이다. 아니면 HR도에서 별의 어떤 광도 계급에 따라서 초거성, 거성, 주계열성, 백색 외성 이런 개념을 아직 너희가 모르고 있는 것이 많아서 선생님 이 내용을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서 좀 알려줄게. 이 수업 못 들으면 안 들으면 앞으로 뒤에 나올 설명 진짜 이해하기 힘들다. 그치? 잘 들어. 지금 졸고 있거나 자는 사람 후회할 거야. 이 수업 못 들으면. 깨어나. 일어나. 알았지? 피곤하면 뒤에 서서 들어. 괜찮다. 자,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자. 본격적인 분광 관측 별의 물리량에 대한 이해에 앞서서 분광 관측의 역사를 좀 얘기해 볼게. 분광 관측이라는 것은 분광기, 스펙트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자기 파를 파장별로 분산시켜. 뭐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뭐 적외선, 자외선 싹 다 이렇게 분산시켜서 그 스펙트럼을 관측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스펙트럼은 좀 가시광선 영역에서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19세기의 뉴턴은 저 프리즘을 통과 햇빛이 여러 색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이걸 스펙트럼이라 하자라고 명명했어. 그 이후에 1814년에 크라운호퍼라는 학자는 저 태양의 스펙트럼을 좀 더 상세히 분산시켜봤어. 그래가지고 들여다보니까 570개 이상의 흡수선이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와, 왜 이렇게 선이 많지? 얘네들 이 빛은 어디 갔지?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그 이후에 19세기 허긴스 부부가 이렇게 별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그 흡수선 또는 방출선이 바로 나트륨, 칼슘, 철, 수소 이런 각 원소들이 고유하게 흡수하거나 방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1864년 서문에서의 방출선 스펙트럼 이런 것들도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저 선의 기원에 대해서 이해를 한 거지. 그리고 저 선, 즉 스펙트럼을 본격적으로 연구했어. 특히 이제 20세기 초 하버드의 피커링과 캐넌이 수소 흡수선이 제일 좀 가시광선 영역에서 세게 잘 나타나거든. 그래서 이 수소 흡수선의 종류 그리고 그 세기에 따라서 알파벳 순으로 A부터 P까지 16가지 구분을 했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 수소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가 결국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별의 표면 온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아냈어. 주부 연구에서. 그리고 이 16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별의 수가 너무 작거나 이 유형 중에서 너무 작거나 아니면 되게 특이한 별들 이런 분류형을 좀 제외하고 표면 온도에 따라서 표면 온도가 높고 낮고 그것에 따라서 흡수선의 세기 종류가 달라지니까 걔를 다시 재배열했어. 수소선의 세기와 종류가 아니라 표면 온도를 기준으로 다시 분광형 저 유형을 재배열하니까 표면 온도가 높은 것부터 O, B, A, F, G, K, M 이런 7개의 분광형 물론 더 얘기할 수도 있지만 주로 이 7개의 분광형으로 천문학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이걸 외우는 방법은 또 다양하지. 뭐 교과서나 이런 곳에서는 O, Beer, Find, Girl, Kiss Me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외워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알파벳을 순서를 외우기 어렵다면 선생님은 이런 방법을 좀 생각해 봤어. 이제 전화를 하는 상황이야. 전화를 하는 상황인데 친구한테 바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요거랑 좀 맞아 떨어지지 않아? 바빠 지금? 이렇게. 그렇게 선생님 한번 외우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너희들 나름대로 뭐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봐. 자, 그리고 이렇게 각 분광형이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흡수선의 세기에 따라서 또 표면 온도에 따라서 0부터 9까지 또 세분화했어. 즉, 뭐 예를 들면 B0가 온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B9이 제일 온도가 B 그룹에서 낮고 B9 다음에는 A0 그리고 A9까지 그 다음에 F0 그 다음에 F9까지 G0부터 G9까지 이렇게 0부터 9까지 이 알파벳 뒤에 숫자를 붙여가지고 좀 더 그 분광형을 세분화하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1943년 모건과 키너는 별의 스펙트럼에 나타난 흡수선의 선폭을 분석해봤어. 그 선이 나타나는데 그 선이 굵기도 하고 얇기도 하는 거야. 그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선폭이 다르다는 것에서도 되게 의구심을 가지고 표면 온도가 같으면은 같은 유형의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돼. 근데 선폭은 다르질 수도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해서 표면 온도와 관련된 분광형뿐만 아니라 이 밝기와 관련된 광도 계급 이것까지 고려해서 별을 분류했어. 즉 여기서는 이제 광도 계급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러한 분류법을 NK 분류법 또는 여키스 분광 분류법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내용까지 오늘 우리 배워볼 거거든. 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쭉 배워볼 거니까 들어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이 별의 스펙트럼에 관련된 거 빠르게 정리하자. 스펙트럼은 빛의 파장에 따라 분해한 거다. 예를 들어 이제 백색 광이 쭉 날아오면 프리즘을 통과할 때 굴절이 붉은색은 좁게 되고 푸른색 파장이 짧은 것은 말이 된다. 이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전자가 이 양성자 주위를 돌면서 에너지 준위, 낮은 에너지 준위가 있고 높은 에너지 준위가 있는데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갈 때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하지. 여기서 이만큼 들뜬다라고 얘기하거든. 들뜨기 위해서는 딱 이만큼 이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정해져 있어. 원소마다. 여기서 이만큼 이동하는데 정해져 있어. 그래서 하필 여기서 이만큼 이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들어왔다? 그럼 아싸 하고 냠냠해. 그래서 여기로 들떠. 근데 그렇게 들뜨면 계속 들떠 있을 수 있을까? 아니겠지. 자연은 안정한 상태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그래서 들떴다가 다시 바닥 상태 에너지로 가는 것을 우리는 되가라앉는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되가라앉는 과정에서 흡수한 에너지를 그대로 방출해.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이제 빛으로 보이는 거지. 전자기파 형태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흡수해서 그 파장이 없어지면 흡수선 스펙트럼이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뜬 애가 되가라앉을 때 방출한 이 에너지를 보면 방출선 스펙트럼이 나타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위에 영상을 보면은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애가 에너지를 받아서 뿅 들떠 촥 이동해. 애가 쭉 이동하는 게 아니야. 양자화돼서 폴짝하고 호핑 이동해.
그리고 다시 얘가 들뜨면 뭐 한다? 대가라앉아야 한다. 순간이동하는 거지. 여기서 순간이동. 그때 어떻게 한다? 파장을,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어. 자,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상세히 다루면은 가장 기본적인 수소부터 얘기를 할게요. 수소만 이야기를 할게. 그래서 수소도 에너지 준위가 1부터 이 전자가 위치할 수 있는 그 준위야. 예를 들면 전자 껍질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가장 바닥 상태에 있는 것부터 얘기를 하면 이 전자가 레벨 2, 레벨 3, 레벨 4 이런 다른 레벨에서 1레벨로 이동할 때 그때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스타일, 계열 이런 것을 우리는 라이먼 계열이라고 얘기해요. 1로 가는 과정. 그 다음에 2로 가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발머 계열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3번 껍질로 가는 계열을 뭐라 한다? 화시엔 계열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명명을 해서 구분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뭐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고 당연히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더 어떨까? 더 크게 흡수해야 되거나 크게 방출되겠지. 그래서 파장이 에너지가 높으면은 파장은 어떻게 되겠어? 더 짧아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연구에 좀 많이 쓰이는 것이 아무래도 우주에는 수소가 많으니까 이 수소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 발머 계열을 보면 즉 N이 2인층으로 전자가 이동할 때 방출하는 그 에너지들이 다 주로 어떻다? 가시광선 영역이 있는 거야. 붉은색, 푸른색, 약간 남색, 보라색. 그리고 우리 태양의 채층이 붉게 보이는 이유도 선생님이 강의 자료에 넣어놨는데 뭐 때문이라고 했냐? 발머 알파 계열에 빛이 방출되기 때문이라고 했어. 그 발머 알파가 바로 이 656 나노미터야. 또는 6563 옹스트롱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이 파장이 붉게 보이고 수소가 2에서 3으로 전자가 들떴다가 되가라앉을 때 빛을 붉은색에서 내는데 이 빛이 채층에서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발머 알파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고 얘가 가마 그런 식이야. 얘는 라이먼 알파, 얘는 발머 알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얘는 파시엔 알파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 가마 이런 순서를 내거든. 근데 더 자세히는 안 할 거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 방출선 스펙트럼이나 흡수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고온의 기체, 금속을 보면은 이런 흡수선 또 방출선 스펙트럼이 나타나. 그런데 만약에 고온의 기체가 아니라 고온의 고체라면은 어떠냐? 걔네들이 훨씬 더 밀도가 크고 기체보다 고체가 훨씬 밀도가 크겠지. 그리고 뭐 백열등의 경우는 필라멘트의 전류를 가해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저항이 결국 빛을 내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고온의 고체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 그래서 선 스펙트럼은 들어온 에너지를 흡수하고 주변에 다시 방출하면서 단원자 분자 또는 이런 금속 이제 고온의 기체 얘네들은 딱 특정 파장의 에너지만 만들어낼 거야. 왜냐하면 그 원자에 종속된 그 전자들이 띄엄띄엄 이렇게 띄엄띄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고온의 기체다 아니면 이제 좀 더 분자량이 큰 뭐 이산화탄소나 뭐 이런 것들이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 전자들이 위치해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겠어? 더 다양해지겠지. 그러니까 전자가 흡수할 수 있는 또는 방출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다양해져서 얘네들이 마치 이 파장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 연속적으로 보이겠지. 그래서 고온의 고체와 같은 곳에서는 이 전자 궤도들이 서로 포개지면서 두꺼워져. 마치 밴드, 폭을 가진 밴드처럼.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소개해주고 싶은데, 자, 이렇게 보면은 서로 성질이 다르다니까. 어쨌든 얘네들은 이제 그냥 단원자, 고온의 기체야. 그럼 얘네들은 들떴다가 다시 되가라앉으면서 요런 빛, 요런 빛, 요런 빛 이렇게 내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밀도가 크거나 아니면 이제 분자량이 더 크고 뭐 고체다 아니면 뭐 백열등이 필라멘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중심의 원자량이 커지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훨씬 더 전자들이 들뜨고 되가라앉을 수 있는 그 영역 가능한 수가 훨씬 더 다양해지면서 이렇게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온의 백열등을 프리즘으로 보면은 그 연속 스펙트럼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 스펙트럼과 연속 스펙트럼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혹시 해보고 싶으면 강의 자료 여기 들어가서 한번 너희들이 직접 해봐. 자, 그리고 요거는 통합과학에서 가르치는 스펙트럼과 관련된 내용인데 간단히 영상 한번 보자. 백열등과 같이 고온의 고체에서 나오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중간에 끊이지 않는 색깔의 띠, 연속 스펙트럼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달리 중간중간 끊어져 있는 불연속 스펙트럼을 관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열등에서 나온 빛을 관찰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보이겠지만 중간에 에너지가 부족한 차가운 기체를 만나면 이 기체가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합니다. 중간에 어둡게 관찰되는 흡수선이 관찰되죠.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고요. 이와 반대로 에너지가 충분한 뜨거운 고온의 기체를 관찰하게 되면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바로 검은 바탕에 방출선이 관찰되고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전에 태양이 그 흡수선 스펙트럼이 보인댔잖아. 스프라우너퍼가 연구한 게 그거는 왜냐면 태양을 봤기 때문이야. 그냥 태양의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보고 그 태양 빛을 분산시켰으니까 그 태양에서 물론 태양이 고온의 고체는 아니야. 근데 그만큼 다양한 원소들이 태양 주위에 또 태양에 들어있으니까 연속 스펙트럼을 방출할 수가 있어. 태양도. 근데 태양과 지구 사이에 뭐가 있어? 여러 가지 성간 물질들이 있잖아. 걔네들이 일부 흡수하면서 태양의 연속 스펙트럼 상의 흡수선을 만드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만약 태양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의 대기, 즉 채층을 본다고 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색으로 보여? 빨갛게 보이잖아. 왜냐면은 태양의 대기는 채층은 약 5만 켈빈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고온의 기체인 거야. 대기. 그 영역을 보면은 이런 방출선 스펙트럼이 나타날 거야. 태양의 채층을 보면. 그래서 하나의 별을 보더라도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흡수 스펙트럼을 볼 수 있고 방출 스펙트럼을 볼 수 있어. 하지만 둘 다 어떻다? 그 전체를 이루는 대기 이런 것들의 연구에 도움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별들의 어떤 성분을 연구하는데 이 스펙트럼이 널리 쓰인다. 자, 이 내용은 교과서 자료인데 통합과 넣어놓을 테니 참고하고. 자, 그래서 프라운호퍼 흡수선 한번 보자. 그래서 여러 태양의 태양의 스펙트럼을 보니 이렇게 여러 가지 흡수선이 있어. 얘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다양한 선들이 있는 거야. 이거 다 세면 570개 정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있는 파장, 여기 있는 흡수선, 얘는 지금 C로 분류해놨는데 여기 C를 보니까 여기 있다. C. 이 파장은 뭐다? 철이 만들어낼 수 있는 파장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원소마다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파장이 이미 연구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장만 잘 체크하면은 이렇게 이제 흡수선의 어떤 발생 원인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은 즉 어떤 천체의 대기라든지 아니면 천체와 지구 사이에 있는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흡수 스펙트럼에 실제 연구할 때 쓰는 이미지의 사례고, 얘는 오리온 성운이라고 해. 발광 성운이라고 하거든. M41, 4시에 41 천체인데 이 발광 성운을 스펙트럼으로 관찰하면 얘는 고온의 기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 그래서 보면은 이 파장에 따라서 지직하는 선이, 방출선이 이렇게 세게 나타나지. 걔네들도 다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딱 눈에 보이는 얘는 뭐 때문이다? 물, 수증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방출선이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방출선은 이 파장이가 뭐 때문이다? 카본 모노사이드, 일산화탄소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방출선 스펙트럼의 연구를 통해 저 오리온 성운의 어떤 오리온 성운의 대기에 어떤 이제 물질들이 있는지 연구를 하는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쓰인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럼에 관한 내용 정리를 하고 이제 이 스펙트럼을 활용해서 또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자. 자, 오른쪽에 저 계시는 분은 막스 플랑크라는 물리학자인데 이 학자는 흑체, 아까 얘기했던 그 이상적인 물질 흑체에서 단위 시간에 방출되는 그 파장의 복사량은 흑체의 절대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는 법칙을 발견했대. 그래서 그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뭔가 되게 좀 복잡해 보이지? 이게 플랑크 상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수들이 있고, 여기는 변수가 딱 두 개밖에 없어. 뭐와 뭐? 람다와 t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 저 T에 변수가 두 개인데 T에 6000켈빈을 딱 대입시켜보자. 그럼 이제 남은 변수는 뭐야? 파장이잖아. 그럼 T에 6000을 넣고 람다에다가 100부터 뭐 예를 들어 2000까지 다 값을 넣어. 그러면 그때 E가 나오겠지. 그거를 다 이렇게 플로팅 시키는 거야. 즉 이 함수를 나타내는 거지. 6000켈빈일 때는 이런 선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게 지수함수 뭐 곡선이잖아, 그렇지? 실제로 이 E가 자연.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죠. 이러한 선을 우리는 플랑크 곡선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6000켈빈일 때는 이런 플랑크 곡선이 나오고 5000켈빈일 때는 이런 플랑크 곡선이 나오는 거야. 4000켈빈일 때는 이런 플랑크 곡선이 나오고. 그래서 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 파장에 대한 에너지 또는 전 파장에 대한 에너지 점점 더 어떻게 돼? 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커지지. 그래서 이제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실제로 온도가 높아지면 얘가 커지면은 얘가 어떻게 돼? 작아지지. 얘가 작아지면 얘는 어떻게 될까? 커지게 되겠지. 그래서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은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파장 중에서 제일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는 파장, 얘를 람다 맥스라고 하는데 복사 중에 제일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는 그 파장이 점점 더 어떻게 되나? 표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길어지지. 그렇지? 더 긴 파장에서 제일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저러한 함수식을 보고 이거 온도에 대해서 이 함수 한번 미분을 해보자. 미분을 했을 때 0이 나타나는 지점, 즉 요 지점이 뭔가 이쁜 함수로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해보니까 실제로 상수 다 곱하고 계산하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그래서 아까 그 플랑크 함수에 따른 그 흑체 복사의 강도가 제일 최대인 그 람다 맥스는 어떻더라? 흑체의 절대 온도에 반비례하더라. 그래서 이 식을 만약에 우리 태양과 지구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 태양 복사는 주로 요 영역에서 또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태양의 표면 온도가 약 5800켈빈이라고 했는데 여기 5800을 대입하면 이 람다 맥스가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약 0.5 마이크로미터 나와. 0.4에서 0.7이 어때? 무슨 영역이다? 가시광선 영역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 태양에서는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를 참 많이 내놓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구 한번 보자. 지구의 평균 표면 온도는 288켈빈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288 여기 집어넣으면은 그 람다 맥스 값이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약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나옵니다. 얘는 점에선 영역이겠지. 그래서 저 오른쪽에 이 지구 보면은 여기쯤에 있겠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태양과 지구의 표면 온도를 빈의 변이 법칙에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이외에 다른 별들의 스펙트럼을 분석할 때도 이러한 법칙이 유용하게 활용된다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개념을 이제 응용해서 색지수라는 개념과 표면 온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색지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파장대의 필터로 관측한 별의 겉보기 등급의 차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별들이 빛을 방출할 때 이렇게 플랑크 곡선을 그리면서 방출한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딱 어떤 특정 파장의 빛만 이렇게 보고 싶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마치 셀로판지 앞에 씌우는 것처럼 별을 볼 때 이렇게 렌즈 앞에 이걸 장착해가지고 별의 빛을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야. 카메라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 파장과 비슷한 빛만 이렇게 통과시켜 주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터를 쓴다고 해요.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렌즈가 있어. 거기 앞에 이런 R, 레드나 아니면 이 그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란색, 블루 얘를 이제 여기 끼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원경에 장착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안이 이제 파랗게 보여요. 그래서 파란 빛, 요 영역에 해당하는 빛만 관측하겠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겉보기 등급의 차를 통해서 우리는 색지수라는 인덱스를 만들었어. 근데 이것도 사실 기준이 필요하잖아. 어떤 기준을 잡았냐? 표면 온도가 10,000켈빈일 때 별의 색이 흰색인데 왜 흰색일까? RGB가 골고루 잘 섞여서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B 필터, 블루 필터에서 보는 것과 V 필터가 초록색이거든. 비주얼, 우리 눈은 약간 초록색에서 노란색 사이, 약간 연두색이라 해야 될까? 그런 색을 제일 잘 이렇게 인식한대. 그래서 V 필터, VV라고 하는 저 비주얼이 바로 녹색 연두 계열이라고 보면 되겠어. 요 계열이에요, 요 계열. 약간 초록색과 노란색 사이의 색이지. 이게 실제 저 V 필터거든. 그래서 요거 가지고 관측을 하는 거야. 근데 흰색 별은 어떻게 했어? 이 빛과 이 빛의 세기가 거의 비슷하겠지. 그래서 색지수가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10,000켈빈인 흰색 별의 색지수를 뭘 하자? 0을 하자. 이거는 기억해도 이게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UVV 필터를 써가지고 이 별의 겉보기 등급을 U 필터에서 V 필터에서 V 필터에서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때 각각 겉보기 등급을 대문자 U, B, V라고 정의해. 그리고 이 색지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짧은 파장대의 등급 빼기 긴 파장대의 겉보기 등급,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로 어떤 색지수를 쓰냐? B, 얘가 V보다 짧잖아. 블루가 V주얼보다 짧은 파장이잖아. B, V. 그래서 B 빼기 V, 얘를 제일 색지수로 많이 써. 물론 U 빼기 B도 색지수를 쓸 수 있고 U 빼기 V도 색지수를 쓸 수 있어. 짧은 거 빼기 긴 거, 짧은 거 빼기 긴 거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주로 B 빼기 V를 많이 써. 자, 그래서 이런 색지수의 개념을 실제 별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요거 들으면 좀 이해가 쉬울 거야. 자, 요거 한번 볼게. 자, 별의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플랑크 곡선은 어떻게 될까? 더 짧은 파장 쪽으로 많이 가겠지. 즉 람다 맥스가 어디로 가? 왼쪽 짧은 쪽으로 가지. 그렇게 되면은 파란색 빛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붉은색 빛이 조금 나와. 그래서 푸르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별의 표면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해? 람다 맥스가 더 길 쪽으로 이동해. 비례 변이 법칙 생각하면. 그리고 점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돼. 표면 온도가 낮으면. 그래서 붉은색 쪽이 파장이 많이 방출되고 푸른색 쪽, 고에너지 짧은 파장은 적게 방출돼. 그러니까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인다?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은 붉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지금 보면은 선생님이 표면 온도를 많게 작게 해도 이 피크 값의 위치가 계속 어떻게 돼 있어? 고정되어 있지. 근데 실제로는 어떨까? 정규화라는 기능을 해제해볼게. 그러면 표면 온도가 작으면 이만큼밖에 방출 안 하고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점점 이게 절대값이거든. 그래서 엄청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는 거야. 이게 플랑크 곡선이야. 아까 이 그래프에서 봤죠. 이 플랑크 곡선이야. 이 표면들을 10,000, 20,000, 30,000으로 높이면은 아까 전에 기하급수적으로 확 이렇게 여기서 확 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별의 색지수 또는 표면 온도와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복사 법칙, 플랑크 법칙과 그 다음에 비례 변이 법칙과 관련지면 잘 이해가 되거든. 그래서 그 두 개를 얘기해보고 싶었어. 자, 그럼 우리 간단히 한번 적용을 해보자. 만약에 붉은색 별을 관측한다 해보자. 그럼 붉은색 별은 이 플랑크 곡선이 이렇게 나타나. 즉 B 필터로 보면은 에너지가 조금 나오고 V 필터로 보니까 파장이 긴 V 필터로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나와. 그러면은 B 필터보다 V 필터를 통과한 빛이 더 어떨까? 많다, 밝다. 그러면 B 등급, 얘는 겉보기 등급이야. B 필터로 본 겉보기 등급, V 필터로 본 겉보기 등급 누가 더 클까? B가 더 크겠지. 왜냐면 B가 더 적게 들어왔으니까 등급은 큰 거야. B가 어두워서 B로 본 게. 그러면 색지수는 어떻게 돼? B 빼기 V는 양수인 거야. 자, 반대로 푸른색 별은 플랑크 곡선 이렇게 나타나. B가 더 많고 V가 더 에너지 적게 들어와. 즉 B 필터보다 V 필터를 통과한 빛이 더 어둡다, 적다. 그러면 B 등급이 V 등급보다 더 작겠지. B 등급을 보면 더 밝아지니까. 그럼 색지수는 뭐가 된다? 음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만 켈빈일 때는 이 P라고 하는 아래 첨단은 안시 등급, 사진 등급, 포토거든. 그래서 사진 등급이 곧 안시 등급과 같다. 즉 색지수에서 B와 V가 같다 해서 0이라는 색지수가 나오고, 만약 표면 온도가 만 켈빈 이상이다 하면 색지수는 됩니까? 표면 온도가 만 켈빈보다 작다 하면 색지수는 양의 각도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이렇지만 결과적으로 색지수와 표면 온도 관계는 이렇게 뭔가 반비례하는 관계다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색지수는 작아진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스펙트럼으로 연결을 지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분광형 OBA, FG, KM 얘네들의 색깔이 대략 이렇게 나타난대. 그리고 그 표면 온도는 대략 이 정도의 범위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태양 정도는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공존하고 있는 태양. 이 태양은 표면 온도가 약 5,800 정도 돼. 그래서 분광형이 G형인데 숫자까지 얘기하면 어떨까? 아까 G0부터 G9까지 있다며. 어느 정도 될까? 5,800이야. 그러면 숫자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G8. G8? G0이 온도가 높은 거야. 아, 그 부분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지. G. G 몇? 2. 2 정답. 맞아. 태양의 분광형은 G2야. 그래서 요것은 하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5,800켈빈 태양 G2 분광형이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분광형의 표면 온도에 의해서 사실 분광형은 처음에는 수소선의 세기로 정해졌지만 얘네가 표면 온도와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O형별은 주로 수소선과 헬륨선이 진한 흡수선이 나타나고, B형별은 헬륨선, 여기 헬륨선과 그 다음에 탄소선, 그 다음에 뭐 A형별은 칼슘선과 철선, 그 다음에 뭐 얘들 G형별은 O에서 뭐 흡수가 많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분광형에 따라 그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흡수선의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한 거야. 얘는 이제 추가 자료니까 참고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분광형이고 위에 있는 게 표면 온도고, 얘들이 이때 대응이 되는데, 이때 예를 들어 아까 전에 A부터 P까지 분류할 수 있다고 한 방법은 기준이 수소선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A0가 수소선은 제일 어때? 제일 세지. 그 다음에 뭐가 세다? B가 세. 그 다음에 A, B, 그 다음에 C, D, E는 지금 없어. 그 다음에 뭐가 된다? F,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O, L, M, N, O잖아. O는 수소선이 거의 안 나타나. 그래서 수소선을 기준으로 이제 A, B, F, G, K, M 이렇게 나타나네? 우선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 B0이라는 분광형에서는 어떤 선이 제일 세다? 헬륨 1의 선이 제일 세게 나타난다. 그 다음은 수소선이 세고, 그 다음에 규소 3 선이 세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2 선이 나타나고, 그런 식으로 이해해주면 되는 거야. 어떤 의도로 이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졌는지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너희가 하나 좀 알아뒀으면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숫자가 뭘 의미할까? 혹시 알고 있어? 원소. 동위원소. 아니야, 동위원소가 건 아니고 이온, 맞아. 이온화된 그 전자의 수를 의미해. 근데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온화가 하나도 안 됐다는 것도 얘기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헬륨 1이라는 것은 헬륨에 전자가 2개 있는데 그 전자가 하나도 이온화 안 됐을 때, 즉 중성인 상태일 때를 1이라고 얘기해. 그럼 헬륨 2는 어떤 걸까? 헬륨 2는 어떤 걸까? 전자 하나가 어떻게 된 거? 이온화 돼버린 거야. 그래서 전자 하나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 그러면 Si4는 어떤 걸까? 규소는 훨씬 더 그 원자량이 크잖아. 그래서 양성자가 훨씬 더 많을 거야. 그 안에 전자 껍질 안쪽에 2개 있고, 그 다음에 또 바깥에 이제 옥텟 규칙 생각하면 8개 이렇게 있을 거야. 그 바깥에 또 전자 있을 텐데 그 중에 전자가 몇 개 이온화됐다? 3개가 뭐 어디? 3개인데 얘들이 뿅뿅뿅 날아갔을 때, 그때의 원소가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 과정이라는 거지. 그렇게 이해해 주겠어. 그래서 여기서 하나 극단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좀 물리화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왜 하필 O와 B와 같은 표면도가 높은 별에서는
이런 헬륨이 나타나고 왜 표면 온도가 낮은 이런 별에서 철 또는 칼슘 이런 것들의 선이 나타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헬륨의 경우에는 전자가 이렇게 첫 번째 껍질 안에 이렇게 딱 가까이 붙어 있어. 근데 철이나 칼슘과 같은 것은 원자력이 크니까 그 밖에 제일 밖에서 처음 이온화되는 그 전자는 어디에 있어야 돼? 저 바깥에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 전자를 하나 이온화시키는 게 쉬울까? 이 전자를 하나 이온화시키는 게 쉬울까? 활성 에너지가. 얘가 더 쉽겠지. 그러면 얘 에너지를 조금만 써도 이온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온도가 어떻게 해도 되겠어? 온도가 낮아야 돼. 낮아도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낮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온도가 낮은 그런 분광형 천체에서 주로 나타나는 선이고, 얘네들 헬륨선들은 온도가 높아야 만들어질 수 있는 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 원소의 어떤 특징과 관련 지어서 이 분광형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같이 융합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추가로 정리해 놓은 거니까 넘어가고, 이제 광도 계급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역기스 첨대 목공을 키더니 분광형이 같아도 O형별이면 저런 분광형이 나타날 때 그 분광형 안에서도 성폭이 어떻더라? 다르더라. 그 밝기가 다르고 성폭이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 광도 계급을 정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 별은 진화 단계에 따라서 주계열성, 거성, 초거성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태양과 같은 G2형 별을 생각해보자. G2형 별. 근데 G2형 별 표면 온도가 이렇게 같은데 여기서 이런 밝기를 가지는 애들이 있고, 또 이런 밝기를 가지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정도 되는 밝기를 가지는 애들이 있고, 요 정도 되는 밝기를 가지는 애들이 있어. 표면 온도가 같은데 이렇게 밝기, 절대 느낌이 다른 이유는 뭐 때문일까? 이 광도라는 것은 R 제곱에 비례하고 T의 4제곱에 비례한다 했어. 4파이 R 제곱 시그마 T 4승이 됐잖아, 광도가. 근데 온도가 똑같아. 그러면 뭐가 다른 거야? 크기가 다른 거야, 크기. 거리든지 별의 반지름 크기가 다른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초거성인 거고, 얘가 거성인 거고, 얘가 주계열성, 적당한 거고, 얘는 왜소하다 해서 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지? 물론 주계열성도 큰 건 아니야. 거성 이런 거에 비하면. 어쨌든 이렇게 표면 온도가 같아서 같은 유형의 스펙트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기가 다르고, 그리고 밝기가 다른데 신경의 성폭도 달라. 그래서 얘네들을 계급으로 나눴어. 제일 큰 걸 뭐라 하자? 1계급을 주자. 그 다음에 거성을 2계급, 3계급, 4계급을 주자. 그 다음에 주계열성을 5계급 주고, 제일 조그만한 백색 외성을 몇 계급 주자? 7계급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또 하나의 분류체계를 광도 계급이라는 개념으로 만든 거지. 이렇게 분류하려고 했던 그 원인이 바로 스펙트럼 연구에서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이런 개념을 다 통틀어서 헤르츠스프룽이라는 덴마크의 학자와 미국의 러셀이라는 학자가 이거 지금까지 연구된 거를 좀 하나의 다이어그램에 멋지게 좀 나눌 수 없을까? 그리고 별들을 이렇게 플로팅 해보면은 뭔가 그룹핑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림을 그려본 거야. 비슷한 시기. 그래서 이 그림을 헤르츠스프룽과 러셀 둘 다 비슷한 시기 연구를 해서 둘 다 이름 써주자. 그래서 HR도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헤르츠스프룽, 러셀 다이어그램. 그래서 X축은 표면 온도 또는 분광형, 그 다음에 Y축은 절대 등급 또는 광도 이렇게 잡고 다양한 별들을 플로팅 해보니까 요 라인에 딱 이렇게 별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계열성들의 특징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거성, 광도의 2, 3, 4 정도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초거성. 그래서 온도가 크든 작든 광도가 이렇게 큰 이유는 결국 크게 대빵 커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아래 이제 작으니까, 아무래도 표면도 높아도 작으니까 이제 광도가 아래쪽에 있는 백색에서 크게 이렇게 4개의 그 유형으로 구분을 해. 그래서 이렇게 그룹핑도 되는구나. 실제로 여기에 별이 잘 안 나타나. 이런 것은 별이 이제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표면도 이러한 밝기를 가지기가 어려워, 또는 불가능해. 그래서 이렇게 딱 그룹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건 얘네들은 약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얘네들은 어때? 딱 뭔가 선형적으로 나타나지. 그래서 주계열성이 또 되게 중요한 것이 별의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이런 선형적인 특징을 가진단 말이야. 물론 x축과 y축이 다 지수함수적이지만 이렇게 선형적으로 나타나. 그래서 주계열성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 왼쪽 위에 있는 것일수록 강도가 어떻다? 크다. 표면도 어떻다? 크다. 질량은 어떻다? 크다. 반지름도 크다. 대신에 질량이 크니까 수명은 어떻다? 짧다.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 있는 녀석들을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서정적인 관계에 있더라.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주계열성, 거성, 초거성, 백색열성 뭐 예시나 여러 가지 특징들 정리해놨으니 한번 살펴보고, 요 라인 있지? 요 라인이 바로 영년 주계열이라고 얘기해요. 이때가 별의 중심에서 딱 수소핵융합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저 태양처럼. 그래서 저 때부터 우리 별의 나이 시작하자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저 영년 주계열이라고 얘기해요. 별이 100억 살을 산다. 태양처럼 별이 100억 살을 산다 한다면은 사실 거기서 주계열성에 머무는 시간이 거의 90억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별들의 대부분이 저 주계열 라인에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것들 문제니까 이제 각자 선생님이 강의를 올리면 한번 풀어보고, 자, 다들 폰이나 태블릿 PC 한번 꺼내볼까? 처음 선생님이 뭘 하려고 한다 했지? 분광시차법을 알아보자 했잖아. 자, 요 QR코드 한번 찍어. 이제 우리 분광시차법 할 수 있어. 어떻게 이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별의 거리를 알 수 있는지 설명을 해줄게. 자, 그럼 여기 스펙트로스코픽 패럴렉스 시뮬레이터가 있을 텐데 요거 한번 클릭해보자.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시뮬레이터의 특징을 한번 보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D야, 거리. 그런데 관측을 통해서 겉보기 등급은 어쨌든 알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이것은 그래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촬영을 해서 찰칵해가지고 겉보기 등급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뭘 몰라? 절대 등급을 몰라. 근데 이 절대 등급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스펙트럼을 통해서. 자, 어떤 별을 관측했는데 스펙트럼이 따라라라라 하다가 A0로 한번 해보자. 딱 여기 나타났어. 스펙트럼이 딱 A0의 분광형에서 나타나는 수소선 제일 세고 얘가 6563 옹스트롬 그거야. H알파. 그 다음 얘가 그 다음 거 H100. 여기서 이제 세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분광형을 가진 스펙트럼이 분석됐어. 그래서 얘의 표면들을 몇이라고 그럼 할 수 있겠다? A0니까 10,000 켈빈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표면도 이제 알았어. 그리고 얘의 선폭을 보면은, 자, 요거 한번 컨트롤 해볼래? 쌤처럼 A0 컨트롤하고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루미너시티 클래스가 광도 계급이야. 지금은 5계급 주계열성이 있는데 초거성으로 1로 한번 바꿔봐. 1로 바꿔봐. 1. 5, 1 왔다 갔다 해봐. 그럼 스펙트럼이 어떻게 돼? 선폭이 좁아지지. 맞아. 주계열성은 선폭이 크고 광도 계급이 크면 광도 계급이 더 초고성 쪽으로 갈수록 선폭이 좁아지는 특징이 있거든. 그 원인에 대해서는 혹시 궁금하다면 추가로 조사해보고 선생님 그거까지 설명하기 너무 많다. 어쨌든 광도 계급이 초고성 쪽 1로 갈수록 선폭이 좁아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스펙트럼의 선폭이 딱 3 정도라고 했죠. 여기 3 해볼래? 스펙트럼 연구를 통해서 분광형 알아냈어. 여기서 선이 딱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표면도 알아냈고, 그 다음에 선폭을 통해서 우리는 얘의 광도 계급이 3 정도 되겠다. 즉 거성이겠다 생각했어. 그러면 우리는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것이 귀납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표면도가 10,000켈빈이면서 거성이라면 얘의 강도는 어떻게 된다? 여기여야 된다는 합리적 추론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광도가 여기니까 절대 등급이 몇이다? 마이너스 1.1이라는 거야. 이해되겠나? 그러면은 M, 겉보기 등급 알고, 겉보기 등급을 촬영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겉보기 등급이 5래. 엔터 쳐봐. 겉보기 등급이 촬영을 통해서 5인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1.1인 걸 알았어.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다? 거리를 알 수 있다. 파색 단위의 거리. 165파색이라는 것이 이제 추론이 되는 거지. 이해되겠나? 이게 무슨 방법이다? 분광시차법이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64페이지에 있는 분광시차법까지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했고,
다음 시간에는 별의 이제 공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수행평가 있으니까 다음 주 수행평가는 좀 수월할 거야. 여기 우리 책에 보면 스티로폼과 박스 그리고 실로 그 별자리를 한번 만들어보는 활동을 할 거거든. 이 활동. 그래서 모든 별로 해가지고 이 별자리 만들어보는 활동을 할 거니까 크게 부담 갖지 않고 봐도 된다. 수업 마치기 수고했다.